첫 번째는 가장 많은 가업상속 공제 부분인데요. 문의가 많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우선은 지금이 2021년이고요. 작년 2020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크게 바뀐 세 가지 개정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했던 사후관리 10년 동안에 직원을 줄이면 안 된다. 고용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 10년의 의무가 7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인원수만으로 한정돼 갖고 무조건 매년 평균 80%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10년 평균 100%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더 플렉서블해졌다. 기간도 7년으로 됐고 인원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급여 총액으로도 독일처럼 급여 총액으로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아니 왜 제도가 작년에 생겨갖고 우리는 3년 전에 4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제도를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 플렉서블한 부분에 개정된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후관리 규정 중에서도 업종에 대한 변경의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과거에는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세세분류까지 굉장히 업종을 디테일하게 나눠놨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업종 변경에 대해서 가둬놨습니다. 툴을 가둬놨는데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중분류, 대분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제조업이냐, 뭐 건설업이냐, 도소매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뭐 부품의 뭐 3분의 1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수천 수만 가지의 부품과 많은 그 테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휠을 열심히 만들던 회사가 코팅 그 자동차 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범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런 그 트랜스퍼 자체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셔야 되고요. 아까도 뭐 급여 총액 부분에서도 뭐 임직원과 특수관계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주주 관련된 인건비는 뺀다라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뭐 연봉을 높인다. 대표이사의 연봉을 높이면 되겠네. 우리 아들, 와이프의 연봉을 높이면 되겠네. 급여 총액을 만들면 되겠네.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뭐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의 요건은 조특법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이하인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 요건,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가업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동안의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과거 1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그리고 상속인이 승계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대표이사 부모님의 요건 자체가 셋 중에 하나 충족을 하면 된다. 결국 전체 기간 중에 50% 소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하고 상속인이 승계받았다.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거고요. 상속인의 요건은 만 18세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부터 상속 오늘 발생이 된다면 직전 2년 동안에 근속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직전 2년 동안에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 요건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정된 사항 중에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 자체가 공동 상속이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특례에 있어서도 공동 수증이 가능하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들, 딸이 또는 두 아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둘 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되는 것이지 한 명만 충족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의 만 18세,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압의 종사,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오늘 돌아가셨으면 6개월 내에 임원 취임, 그 다음에 그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지만이 상속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제 한도는요,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공제 대상이 되고 10년에서 20년 사이다라고 하면 200억,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사이다 하면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500억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사후관리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7년으로 개정됐고 7년 동안에 가업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이 감소하거나 어떤 업종을 심하게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추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인원 유지 조건이 총 급여 요건으로 바꿨고 연간 매년 80% 하한 레인지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81%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으로 쭉 가야 된다. 그게 과거에는 2019년까지는 10년이었지만은 2020년 작년부터는 7년이 됐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사례인데요. 당연히 공제가 뭐 200억, 300억, 500억이 되기 때문에 되면 좋습니다. 되면. 하지만은 안 되면 다 내는 거죠.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가업상속 공제 미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600억 정도의 상속가액이 나오고요. 600억에 대해서 일괄공제 그냥 5억만 됩니다. 이거는 양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계시면은 기본공제가 10억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사례이기 때문에 5억 공제가 된다고 돼 있고요. 결국 상속세 과표 595억에 대해서 세금은 280억이 발생이 된다. 하지만 상속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41억밖에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금 감소액은 240억. 말도 할 것 없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게 되면은요, 늘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긴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20년, 30년, 40년, 할아버지부터 60년, 70년 하신 그 과업을, 그 기업 승계를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30년 전에 산업, 그 다음에 30년 전부터 아버지가 해오셨던 방식을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을 할 수 있겠냐? 복붙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산업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산업 환경에 대한 이 패러다임 변화와 그 적응력 자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중소기업도 어떠한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7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도 어떤 산업도 7년 누가 기다려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제도를 다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 회사 자체가 예를 들어 뭐 IT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업상속 재산, 우리가 회사 가치가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300억이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들어봤더니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그 다음에 상속인의 요건을 들어봤더니 모두 충족이 돼.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세금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그 사업 목적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만을 업무 관련된 자산으로 소팅을 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요.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나 뭐 감면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 대표적인 게 비사업용 토지. 요즘
1외곽, 2외곽이 또 발전이 되면서 이 외곽 쪽에 굉장히 뭐 공장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요즘 택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창고라든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땅 좀 사놨다 이거죠. 포천에 사놓고 양주에 사놓고 해놨는데 값이 지금 벌써 최근 들어갔고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만 2배 오른 게 아니고 아파트 값만 50% 오른 게 아니고요. 크게 보게 되면 강남의 꼬마 빌딩도 50%가 올랐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하면 더블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1외곽 순환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치 역시도 5년 전에 비해서 50% 오른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현재의 모든 것들을 공제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숫자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무관 자산 그리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 물건, 임대 부동산. 우리 창고가 2,000평인데 1,000평을 임대로 줬다.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해 갖고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대표이사에게 돈 빌려준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 회사가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어떤 회사를 상장 회사였는데요. 상담을 갔는데 현금이 한 50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회장님이시죠. 오래되셨으니까 그 회사가 1945년에 설립한 회사였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계셨고 아드님, 외아드님이 가업승계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굉장히 낮아갖고 제가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연봉 자체를 제가 10배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올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우리 회사 현금 100억 갖고 있다. 공제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썼을 때, 영업용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영업 무관하게 외부의 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이것도 업무 무관 자산이 돼갖고 가압상속 공제라든지 주식 증여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의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가압상속 공제 피상속인 요건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운영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서 곽종승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수를 실무 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법인 전환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영위기간이 인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법상 요건을 갖춰서 법인 전환을 했을 때는 그 가업 영위기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떨렁 신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은 개인대로 좀 가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은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면서 법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금 1억짜리를 만들고 아버지의 자산 부채를 슬슬슬슬 사오면서 영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법인 전환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신규 법인으로 판단돼 갖고 가압 영위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뭐 질문을 주시는 것도 좋고요. 향후에도 혹시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게 되면 수업 말미에도 한 4시 반부터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개정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용 유지 의무 관련해서 총급여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에서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가로 열고 닫고 최대 주주 친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정 전 공제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사항을 준용을 한다,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10년이었기 때문에 7년 미만으로 우리가 가업 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추징이었고요. 7년, 8년, 9년이 됐다 하면은 순차적으로 80%, 90%, 80%, 70%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7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기간 자체도 지켜야 되는 기간도 5년으로 줄었고요. 5년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100% 추징. 그리고 5년에서 7년 미만 요 사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80%가 추징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인데요. 제가 초두에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식증여 특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주식증여 특례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20년 그리고 2021년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제조업 아마도 70%, 80% 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독립기업이 있고 종속기업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모든 기업 자체가 굉장히 매출 하락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잘 되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회사 가치가 급락해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불과 2년 전, 3년 전에 비해 갖고 반토막 또는 3분의 1이 감소된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 주식을 자식한테 줄 절호의 찬스다. 주식 가치가 당초에 50만 원 했던 게 지금 30만 원이 됐다. 뭐 25만 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주식을 증여를 했다가, 그리고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은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식 증여 특례를 많이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과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지원 대상은 증여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50%를 주식을 보유했었어야 합니다. 중간에 10년 이상 50% 엔드 조건입니다. 5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60% 하다가 70%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5년 차에 뭐 40% 30%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60% 70%가 됐다. 그러면 요건이 불충족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오늘 증여를 하면은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 입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작년 2020년도부터는 18세 이상 자녀 1인 또는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 1인 이상도 됩니다. 2인 이상도 됩니다. 그러면 2인도 되고 3인도 된다. 물론 요건을 모두 각각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주식 증여를 하는데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30억에 대해 갖고는 10%, 그리고 초과되는 65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식을 증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식 증여를 특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10억으로 주식 가치를 뭐 지분을 20%를 줬다 이거예요. 그 10억에 대해서. 하지만 향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합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고 그거는 뭐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세금은 안 냈지만 지금은 10%밖에 내진 않았지만 나중에 40% 50% 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7년 이내 다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가 있나 보게 되면 가업에 종사를 하지 않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 갖고 추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도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아직도 현실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넣어놨고요. 결국 가업을 승계하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주식증여 특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가능하다. 당초는 한 명밖에 안 됐다. 근데 2명도 된다, 3명도 된다, 4명도 된다. 하지만 요건을 각각 수증자의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를 받고 첫 번째
배운 가업상속공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요건이 수증자 요건도 충족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요건도 각각 충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식증여 특례 부분 받은 거를 가업상속공제로 갈아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또 7년 지키게 되면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증여 특례,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70억을 예를 들어 그냥 받았다, 그냥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세금이 29억이 되고요. 하지만 주식증여 특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은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예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까지는 0%, 30억까지는 10%, 초과되는 35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에 대해서 3억, 그리고 초과되는 35억에 대해서는 7억 해서 세금합계 10억을 납부하게 된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떠한 새로운 아버지와 다른 또는 아니 심지어 아버지와 동일한 업종을 그대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팁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요. 아버지와 똑같은 걸 내가 창업했는데 혜택이 있단 말이야? 뭐 이상한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도 안 매긴다고?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물론 다 요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래처를 받아온다든지 아버지 회사의 인력을 받아온다든지 어떠한 아버지의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의 부동산을 받아오는 것도 안 되고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돈을 5억, 10억을 받아갖고 그로부터 창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발기인으로서 임원으로서 회사를 일으켰다는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자금, 창업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을 증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현금, 상장 주식 등만이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창업자금 사용의 요건은 증여받은 자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창업을 하고요. 4년 내에 자금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까지 10% 과세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한도가 30억이지만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이다. 그러면 50억까지도 공제를 해준다. 사후관리는 2년 내 창업을 안 하거나 2년 내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10년 내에 용도 외 사용, 그 다음에 사망, 그 사업을 폐업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초에 면제받은 그 다음에 저율과세되었던 증여세가 추징이 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기업 구조 리모델링입니다. 기업 분할, 사업권 양수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 회사를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을 생각을 해봤더니 사후관리 7년 동안에 아버지가 기존에 하셨던 그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불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볍게 최대한 어떠한 아버님께서 20년, 30년 동안에 그 성과물들을 저장해 놓은 우리 회사, 우리 법인의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몇 개월이 걸릴까요? 오늘 수업을 듣고 바로 정리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프레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갖고 몇 가지 테마와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상속공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한 줄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망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회사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정보 입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필요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막 바뀌고 막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유망 업종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계속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경기를 지금 잠깐 타갖고 주춤하다라고 하면은 가업상속공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식증여 특례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역시 기존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다. 뭐 이름이야 상호야 뭐 바꾸면 되겠지만 사업자 번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증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사업자 번호와 법인 등기부등본에 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자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규 법인, 뭐 법인 전환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은 자녀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아버지의 일감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거래처와 매출에 대해서 아들이 열심히 그거를 서포트해 갖고 받아올 수도 있긴 하겠죠. 이게 어떤 뭐 대물림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일감 떼어주기라든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일감 떼어주기라든지 그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분할, 합병, 회사 외형이 뭐 400억 정도 되는데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A 사업부에서 뭐 300억, B 사업부에서 100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A 사업부는 괜찮아. 근데 B 사업부는 조금 별로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그 A 사업 부분만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는 거죠. 그거를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B 사업부에서 하던 그 사업에 대한 사업권만을 신규 법인, 아들 법인한테 양도양수 할 수도 있고요. 영향가 있는 A 사업부를 아들 회사의 사업권을 양도양수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갔고 이 불과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유의미한 신탁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유류분에 대한 신탁 판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신탁 걸어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그리고 행정법원까지도 모두 납세자가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라 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명의신탁을 걸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재산이 아니다. 아버지 재산에 지금 한 200억이 있는데 100억에 대해서는 신책 재산에다가 묻은 거예요. 또는 150억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다가 묻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150억짜리 뭐 회사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뭐 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150억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탁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한 2년 전에 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상속이 발생되고 그 뭐 표현 뭐 남녀를 구분짓기는 뭐하지만은 아들한테 다 줬다 이거죠. 근데 여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법정 상속 지분을 생각했더니 자기도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70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한 20억밖에 못 받았다. 30억 밖에 못 받았다라고서 유류분 소송을 했다는 거죠. 나는 70억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150억 신탁으로 사이드로 뺐던 부분은 그 유류분 모수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주식 기업의 주식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증여 특례를 통해 갖고 아들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든 회사 같은 경우는 따님한테도 주식을 줬죠. 현금화 시키긴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에게 주식을 다 주고 뭐 현금도 주고 했는데 평생 아버지가 사전에 증여한 거 상속한 거 토탈 나래비를 시켰더니 내가 오빠보다 받은 게 절반도 아니고 뭐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갖고 보통
상장사 IPO를 하게 되면은 스탁 옵션 부분을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례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비상장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 가치가 500억 정도 되는데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상당액 부분을 예를 들어 500억 중에서 100억 원 상당액을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500억에서 100억의 과표 또는 200억을 출연했다라고 하면 200억에 대한 과세 표준이 빠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100억의 50%, 50억, 200억인 경우 50%, 100억의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 권리자의 비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인 자녀,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배우자, 직계, 비속 이외자들, 신탁재산, 유류분 대상 아니다. 사실상 용인을 해줬다라는 기사도 제가 스크립을 했으니 화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예규가 있는데요. 사내복지기금법 규정에 의해서 사내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가 된다. 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최근 어제죠. 뉴스가 이건희 회장님의 그 상속세가 12억이 나왔고 그리고 고미술품에 대해 갖고는 기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내 근로도 그렇고 우리 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그렇고 공익재산에 출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속세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과세가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러한 출연들이 있다. 특히나 재산이 1,000억대 이상 되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만들어 버리죠. 장학재단을 만들고 학교법인을 만들고 또 의료 쪽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의료법인을 만들고 재단법인을 만들고 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절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감자, 우리 상속재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재원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 상속세가 발생이 됐을 때 돈을 어떻게 리소싱 할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테마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상속감자라 함은 아버지로부터 오늘 돌아가셔갖고 오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거예요. 주식 평가액이 예를 들어갖고 200억 나왔어요. 그러면 상속세 50%니까 100억을 냈죠. 그 주식가액으로. 하지만 내가 증여받은 거는 200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세금을 100억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예금 그 다음에 내 예금 다 모았는데 5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세금은 100억인데 50억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자체는 건실해서 회사에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주식을 200억을 받고 그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시가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시점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그 주식 나 다 필요 없으니 일부를 소각하겠다, 유상감자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시가로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속받은 시가로 지금 현재 주식가치 평가가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만 원으로 주식을 상속받고 그리고 유상감자를 했을 때도 30만 원으로 우리가 감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감자에 대한 대가와 취득가는 상속으로 우리가 받은 금액 30만 원, 결국 감자 대가 30만 원, 취득원가 30만 원, 똔똔 쳐서 의제배당세 공제가 의제배당 소득 금액 자체가 0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컨설팅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이익소각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한가에 그대로 감제한다. 상속받은 금액 그대로 감제한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회사에서 돈을 엑시트해서 그런 세금을 납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속 발생되면 상속 시 비상장 주식
시가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시가평가받은 금액을 그대로 상속 집행하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가평가받아 상속세 납부한 재원을 유상감자 대가로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회사가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고 자금 부족 시 보험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이어서 보겠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재원 마련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녀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들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수익자로 돈을 받게 되면 상속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아들이 가업승계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1,0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으로 아버지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향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료 자체가 10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들이 그 보험 수익자가 돼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속 재원을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겠죠. 보험 구조는요, 보통 계피수 이렇게 하는데요. 계약자는 돈 낸 사람, 이 계약자는 실제 돈 낸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실납입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돈 낸 사람을 계약자, 계약한 사람,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 사망보험의 대상자,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납부를 한다.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고 아들이 수익자다. 결국 돈 낸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금을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자는 아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보험금을 내는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금을 납부했다. 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낸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두 가지 큰 테마를 잡았고요. 그 소주제에 대해서는 총 9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요점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념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업상속을 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세무 이슈, 세무 테마에 대해 갖고 콕콕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갖고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질의를 남겨서 궁금증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2분 남긴 했는데요. 우선은 마무리 짓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까 그 과학정승님께서 가업상속 공제, 피상속인 요건 중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운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법인, 좀 더 이제 간결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법인 전환을 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현물 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결산을 하게 되면 개인 장부를 결산을 하게 되면 순자산가액 결국 장부를 제대로 쓴다고 하면 자산 총계가 나올 것이고요. 부채 총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다고 하게 되면은 순자산가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 순자산가액 자체가 1억이다, 2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1억 이상의 자본금, 1억 이상의 1억 5천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개인 사업자를 포괄 양수도 해온다. 부동산이 있다면 세가면 포괄 양수도를 해온다라고 하면은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게 아니라 순자산가액이 1억인데 그냥 우리는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떨렁 사와갖고 승계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건을 불충족 받은 걸로 해서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을 안 시켜줄 수 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어쨌든 뭐 1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선정된 주제에 맞게끔 한 9가지 정도의 테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공부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